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페이 흥행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흥행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썩이는 원전주. 현재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진짜 호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내년에는 좋아질 게 눈에 보이는데 더 이상 하락은 제한적인 그러한 안전한 주식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와 이렇게 쉬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그리고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기업 실적 호조의 S&P 사상 최고치 7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속에 스탠더드 푸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부터 봤던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고 하네요. 이날 S&P 500에 상장된 80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무려 81%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든 크든 서프라이즈를 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랠리를 했고요. 그리고 전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이날 3%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역시 이걸 보니까 주식은 누가 뭐래도 실적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몇 개 보자면은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용이 거의 코로나 전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 활동은 전월보다 둔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는 엇갈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 이슈도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는 오는 23일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디폴트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량 계열사인 헝다 무럽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매각이 현재 무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뉴스에서 바로 보겠지만 이 헝다그룹 이슈는 일단 오늘 또 급한 불을 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금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날 WTI는 1.1% 하락해 8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도 1%나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천연가스 재고 증가와 달러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등이 하락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중국 헝다 또 문제인가 했더니 당장 코앞에 있는 급한 불은 껐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중국 헝다 23일 달러 채권 이자 지급 당장 디폴트는 해소. 하지만 조금 웃긴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계열업체 헝다그룹이 이자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당장 오는 29일까지는 디폴트를 면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뭔가 말이 이상하죠. 야, 23일날 해소를 했는데 왜 29일까지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오는 29일에도 달러 채권 이자 약 560억을 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1일 당장 코앞이죠. 그때도 약 1700억을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헝다는 이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 하나를 해결하면 또 몇백억짜리가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또 몇백억짜리 아니 몇천억짜리가 돌아오고 과연 헝다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죠. 그런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사는 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남았다. 3단 엔진 조기 종료 보완해 내년 5월 재도전. 어제 오후 5시 전남 고흥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야 이거는 된다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최종 목표인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하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까지 풀어야 될 숙제도 동시에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고도까지는 올라갔는데 최종 목표인 위성 모사체라는 게 지구 저궤도에 안착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봤더니 3단 비행 과정에서 당초 목표보다 45초 동안 연소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로켓이 충분한 속력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 모사체를 힘이 조금 딸려서 목표 궤도까지 밀어내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른 건 당연히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이거를 성공하면 전 세계 7번째로 성공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한 다음에 2차 발사 예정일은 내년 5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추가 발사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자면 조금 아쉽지만 내년 5월에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 공모가 9만원 IPO 수혜 측 대흥행.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오랜만에 설렘 두근두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가 수요 예측에 흥행을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블랙록, 싱가포르 투자청 등 해외 유력 기관들이 대거 청약에 참여하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녹화 시간까지는 완벽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도 공모가는 9만원으로 결정돼 일반 청약에서 상당한 흥행몰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정도 수요 예측이 나왔다면 다른 기업들은 공모가 상단을 초과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 희망 범위가 6에서 9만원이니까 9만원 이상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9만원에 고정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회사 측이 공모가를 높여 욕심을 내기보다 상장 후에 주가 관리 및 일반 청약 흥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론이 살짝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욕심을 조금 내서 비싼 가격을 내놓으면은 사람들의 여론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저 카카오 독점 문제니 뭐니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공모가도 뻥튀기라네. 야 진짜 이제 카카오 안 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카카오페이 자체가 우리가 직접 쓰는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상장하는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 솔직히 그런 기업들은 여론이 조금 악화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직접 이용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B2C 사업, 바로 소비자와 회사가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장사들은 여기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공모가를 싸게 하더라도 역대급 경쟁률, 이러한 타이틀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에서 돈 놓고 돈 먹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 균등 배정을 하기로 했죠. 이것도 사실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언제 진행하는가 그걸 봤더니 25일부터 26일까지 일반 투자자 우리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서 IPO를 진행합니다. 자, 이번 주말에 또 열심히 기리분들이랑 같이 카카오페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거는 주모를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세계생활가전 1위 바로 LG전자가 획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4분기만 지켜내면 LG전자가 연간 기준으로 첫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정은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1조 6천억가량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은 역시 LG네요. 그리고 3분기에도 6천억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4분기에 월풀이 LG전자보다 2조 원 이상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면은 LG전자 생활가전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세계 1위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LG전자 얼마나 호황이면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작년과 같은 특수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사상 처음으로 전세계 1등을 LG전자가 현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분기에 당연히 큰 변수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들썩이는 원전주 너무 올랐는데 사도 될까? 매수 타이밍은 이때.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거는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 원전 수주가 재개화되었고 선진국들의 원전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원전 산업 자체가 퀀텀 점프할 기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이거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이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원전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이 정도 규모인 거 보니까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수원,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인데요. 건설 비용만 1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 본계약을 체결해 22년부터 2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기대할 만한 프로젝트는 체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22년부터 23년 초
사업자 선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벤트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원전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야, 원전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원전은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러한 시각이 많았죠. 하지만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최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6개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 원전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넷제로 로드맵 빌드백 그리너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으며 일본 역시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전기술이랑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봉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긴 했죠. 그런데 급격하게 오르다가 둘 다 차트를 보니까 한 5개월 정도는 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 사이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크게 오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건 한전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고가를 써내려가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원전의 미래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올해 안에 제주 전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퇴출한다고 하네요. 현재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 4군데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컵을 사용하는가 그걸 봤더니 매장용 머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텀블러 혹은 보증금을 받고 다회용 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테이크아웃 하면은 그 컵은 또 거기 가서 돌려줘야 되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매장에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제주공항에서 반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제주도 스타벅스 23곳이 있는데 전 매장에 반납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11월 중에는 제주공항에 한 대를 추가하고 GS 칼텍스 주유소 2대, SK 렌터카 한 대 등 다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연내 제주 전 매장 100%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회용 컵 매장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국 매장으로 확대를 통해 전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부분은 매우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수록 이런 친환경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꽤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1년 딱 10년 전입니다. 그때 1등이 뭐였을까요? 바로 코카콜라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등은 IBM,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 4등은 구글, 다음으로 우리의 삼성전자는 17등, 현대차는 61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보니 코카콜라는 어디까지 간지 잘 모르겠고 1등은 애플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아마존,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은 구글 마찬가지로 버티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주모를 또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삼성이 5등까지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61등이었는데 35등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기아차도 86등까지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우리나라 기업이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삼성이랑 현대차를 합치면은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부분은 기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차 못 세워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첫날. 어제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첫날이라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초등학교 담벼락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붉은 색칠과 문구, 표지판이 군데군데 있지만 주변의 차들이 아직까지도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방향으로 차가 오고 다니는 좁은 길에 커다란 트럭이 주차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행여 운전자가 차를 빼다가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어제부터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른 길이분들도 잠시라도 안 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된다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매출, 고평가 논란에 발목 잡힌 시몬느, 결국 코스피 상장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호주에서 임상 일상 환자 투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맙다 금리 인상, 시중은행 역대급 실적 잔치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지금 현재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조용한 강자 티빙 목표가 4% 상승. 최근 들어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CJ ENM 유진투자증권은 OTT인 티빙의 성장세에 주목을 해야 된다며 목표 주가를 23에서 24만원으로 4%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에게는 당연히 매수를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일단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늘 것으로 예상하며 영업이익은 800억으로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빙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주목되며 네이버 멤버십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승 연애, 유미의 세포들, 수우파 등 화제성 높은 작품들과 유로 2020 등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해 유로 구독자의 유입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준비 중인 작품 라인업이 많고 이미 인기가 입증된 시즌제 작품들이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가입자 200만 명 돌파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CJ ENM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크게 출렁이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멀리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파도는 항상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저점도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조금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는 CJ ENM 아마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컨텐츠가 너무나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같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심 라면 판가 인상 효과 나타날 것. 자, 내년에는 모두가 한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심 좋아질 것, 아니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좋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주가를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지기는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심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농심은 곡물가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국내 라면 판가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며 원래는 추석 명절로 인해 영업일수도 감소해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지만 라면 판가 인상을 결정하며 사재기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매출도 큰 타격이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매출은 0.6% 성장, 중국은 4.2% 증가, 이외 북미, 일본, 호주도 각각 8.8%, 4.2%, 4.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4분기부터는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분기에는 2.7%였던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3.7% 기록했는데 4분기에는 4.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 20%짜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2%는 22%는 별 차이가 없겠죠. 도찐 개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7%가 4.4%, 거의 2%가 늘었다는 것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2분기랑 4분기에 똑같이 팔아도 남는 게 2배 가깝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KB증권은 농심의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0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두 번 연속 120주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곡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느리게 올라갈 지언정 일단 여기가 바닥권은 맞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도 농심을 비롯한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